별은 말이지, 자기 혼자 빛나는 별은 거의 없어. 다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야. 국민배우라는 그 표현을 꼭 써야 된다면 정말 안성기라는 이름 말고 누가 있겠는가. 안성기라는 이름은 결국은 한국 영화 역사에서 정말 위대한 배우의 이름으로 남을 테니까 그분이 남기신 영화들 중에서 가장 어떤 인상적인 작품들을 골라서 하나씩 소개하는 것으로서 그분을 기억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오늘은 그렇게 영화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BTV 이동진의 파야케야, 저는 현호준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진입니다. 한국 영화사에 거대한 족적을 남기신 안성기 배우님께서 최근 저희 곁을 떠나셨는데요. 안성기 배우님의 대표작 되돌아보면서 배우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을 되새겨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그 배우 안성기님께서 이제 돌아가신 게 새해 벽두부터였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고 또 모두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그런 분이셨는데 그분이 남겼던 어떤 인간적인 면모들이나 또 허다한 또 수많은 미담들이 있잖아요. 안성기라는 이름은 결국은 한국 영화 역사에서 정말 위대한 배우의 이름으로 남을 테니까 그분이 남기신 영화들 중에서 가장 어떤 인상적인 작품들을 골라서 하나씩 소개하는 것으로서 그분을 기억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오늘은 그렇게 영화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좋은 어른이란 무엇인가 편에서 평론가님께서 안성기 맞아요. 배우님에 대한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네, 사실 이제 영화계에서도 이제 허다한 좋은 사람들, 매력적인 사람들 뭐 굉장히 많은데요. 근데 당연한 이야기지만 스타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피곤한 일이기도 하고 구설수도 많잖아요. 근데 배우 생활을 69년을 하고 수십 년 동안 활동을 했는데 안성기 씨에 대한 어떤 구설수라거나 이런 걸 들어본 사람이 없잖아요. 정말 놀랍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른으로서도 너무 놀라운 사람이었었고 또 영화 배우로서도 정말 거대한 족적을 남긴 그런 전설적인 분이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영화 배우로서는 어떤 영화 배우였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뭐 한마디로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도화지 같은 배우?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싶고요. 이제 어떤 배우는 본인이 갖고 있는 강렬한 어떤 개성 같은 것이 있어서 그걸로 이제 모든 캐릭터를 끌어들이는 배우가 있고 어떤 배우들은 또 이제 배역에 다가가는 배우가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배창호 감독이 안성기 배우와 함께 이제 80년대를 두 분의 시대로 만들었었거든요. 배창호 감독님이 안성기님을 계속 초기 영화에서 집중적으로 계속 협업을 했던 이유에 대해서 어떤 배역을 주든지 다 담길 수 있는 얼굴을 가지고 있고 연기력을 갖고 있어서 항상 그분을 신뢰하면서 캐스팅을 했다, 이런 말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영화에는 영웅 상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장르이든 간에 뭐 사회 불의에 맞서든 아니면 슈퍼히어로 영화든 어떤 거든. 그때 배우 안성기 하면 떠오르는 장면은 영웅으로 막 앞에 나가서 사람들이 막 이끌면서 한 번의 주저함이라든지 어려움 없이 앞에서 나가는 그런 거대한 영웅의 모습, 이게 아니고 맡은 자리에서 본인의 일을 그대로 다 제대로 하면서 끊임없이 번뇌와 고민과 이런 것에 시달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박또박 제 갈 길을 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한국인의 얼굴, 이런 느낌이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 신사, 이런 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느낌. 그런 측면에서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인의 얼굴이 되어 오기도 했고 한국 영화의 얼굴이 되어 오기도 했고, 제가 한번 이번에 안성기 씨 영화를 몇 번을 봤나 한번 따져봤거든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별점을 매긴 영화로는 이제 왓챠피디아의 통계가 나와 있어요. 제가 별점을 매긴 안성기 씨의 영화가 84편이에요. 실제로 영화를 몇 편 찍으셨을까? 제가 대략 추산해 봤더니 170편에서 180편쯤 찍으셨거든요. 별점을 매긴 게 절반 정도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84편이고. 놀라운 숫자네요. 네, 제가 여태까지 이제 별점을 매긴 영화가 모두 6,000편이 넘는데 단일 배우로는 한국 배우와 외국 배우를 통틀어서 가장 많습니다. 안성기 배우께서. 그러니까 이 활동이 양으로나 질로나 얼마나 이제 거대한 자취를 한국 영화계에 남기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정말 그 흔히 막 국민 배우라는 표현을 쓰지만 지금 말씀 주신 도화지, 한국 신사 이런 표현 들으니까 훨씬 더 와닿네요. 그렇습니다. 뭐 이번에 다시 저도 예전에 안성기 씨 영화들을 쭉 보면서 와, 정말 좋은 얼굴을 가지셨구나, 배우로서. 인간적으로도 그렇지만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국민 배우라는 표현은 사실은 좀 약간 저는 저항감이 있는 표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표현을 꼭 써야 된다면 정말 안성기라는 이름 말고 누가 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도 아마 이견이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사랑과 존경을 받아온 분이 아닐까 싶어지네요. 평론가님께서 블로그에 올린 글 보니까 예전에 뭐 인터뷰로도 뵀었고 네네. 또 예전에 영화제에서도 뵀었고 그렇습니다. 여러 번 뵌 적이 많으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좋은 분, 우리가 너무 사랑했던 분이 떠나면 그분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저도 이번에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제일 먼저 떠올랐던 그런 기억은 아시아나 국제 단편 영화제라는 영화제가 있어요.
그 영화제가 심사위원 한 적이 있거든요. 그 해를 비롯해서 아시아나 국제 단편 영화제에서는 오랜 기간 그 집행위원장이셨단 말이에요, 안성기 씨께서.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국제 단편 영화제이기 때문에 5명의 심사위원 중에서 2명은 외국인 분이셨고 3분은 이제 감독님이나 뭐 영화 제작자나 저 이렇게 해서 모두 5사람이었었거든요. 외국인들인 그런 어떤 심사위원들을 뭐 대접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뭐 통역하는 일, 굉장히 복잡한 과정들이 있었겠죠. 근데 보통 집행위원장쯤 되면 영화제 기간 중에 너무 바빠요. 그래서 와서 이 심사위원들한테 한번 뭐 점심을 산다거나 뭐 인사를 한다거나 이 정도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잘해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심사 과정 중에 매번 오신 건 아니지만 굉장히 자주 오셨고요. 심지어는 심사할 때 우리가 토론할 때도 옆에서 듣고 계셨었고, 커피가 나오거나 뭐 간단한 다과가 나오거나 본인이 직접 서빙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배려라는 어떤 단어가 사람으로 태어나면 안성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배려의 화신인 것 같은 이런 사실은 미담들은 너무 많을 거예요. 또 한 가지 생각은 배우 생활 50주년을 맞았던 게 20년 전이세요. 저한테도 의미가 좀 있는 해였어요. 왜냐하면 저도 10몇 년간 다녔던 신문사를 그만두는 마지막 달에 그분을 인터뷰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는 이미 이제 사실은 결심한 마음이 떠나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마음도 굉장히 복잡하지 않았겠어요? 안성기 씨를 만나서 50주년 기념 인터뷰를 크게 했는데 그 인터뷰를 하면서 약간 마음의 평화 같은 걸 얻었고요. 기분이 좋아졌고요. 그전까지 굉장히 우울했었는데 제가 항상 이제 그 당시에 많이 물어보던 질문 중에 하나고, 파이아캐스트 종종 그런 질문을 배우분들한테 하는데, 족적이 큰 그런 배우들한테 본인 영화에 대해서 이제 3편 뽑아달라는 것을 약간 좀 이렇게 발뺌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제가 여쭤보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3편은 도저히 꼽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일단 바람 불어 좋은 날은요 하면서 쭉 얘기하고, 그다음 만다라는요 하고 쭉 얘기하는데 한참을 그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기사는 안 돼요. 왜냐하면 3편을 꼽아야 되는데 한 10몇 편을 얘기하니까 손가락 꼽아가면서 이야기하시는 거를, 영상도 아니고 신문을 위해서 인터뷰하시는 건데 옆에서 보고 있는데 미소가 너무 절로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역시 비슷한 표현을 아까 배려에도 쓰기도 했습니다만, 행복이라는 것이 얼굴을 갖고 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안성기 씨가 아닐까? 이 생각을 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야기를 굳이 드리는 이유는, 어떤 분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 그것이 친척이든 친구든 누구든 간에 슬픈 생각이 많이 남는데, 물론 떠나시는 그 순간에 이제 병마와 싸우신 부분들도 있으실 거고, 또 그분은 그분 인생에서의 나름의 또 어두운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찌됐건 모두에게 귀감이 되기도 하고 본인 스스로도 너무 행복한 인생을 살지 않으셨을까, 배우로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집중적으로 영화 얘기를 하고 싶네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첫 번째 영화는 라디오스타입니다. 네, 뭐 시간의 역순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영화는 싫어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당시에 제가 이제 그 이 영화에 대한 리뷰 기사를 썼을 때도 그 표현을 썼는데, 아니 안성기라는 배우는 정말 수십 년간 100편이 넘는 영화에서 이미 그 당시에 그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정말 다양한 어떤 캐릭터들을 연기했는데 아직도 사람들을 감동적으로 사로잡을 수 있는 또 다른 캐릭터를 갖고 있었단 말이야. 이게 너무 놀랍다, 이런 표현을 제가 쓴 적이 있어요. 라디오스타는 안성기 씨 본인도 굉장히 만족스러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할 때 물어본 거에 따르면 15번 봤대요. 아예 숫자까지 세서. 본인이 나온 거 이제 민망해서 못 보는 배우들 많잖아요. 그래서 많이 봐봤자 한 편이나 2번 이렇게 보았는데, 이 영화는 15번을 보았다라는 얘기는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만족하셨다는 얘기겠죠. 라디오스타에서의 안성기 씨의 어떤 연기를 보면 일단 어떤 장면이 떠올라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안성기 씨 나오는 극중 장면 뭐예요? 네. 네. 한 2가지 전 떠오르긴 하는데 하나는 일치할 것 같아요. 뭐예요? 하나는 마지막 장면이 떠오르고, 그렇죠. 또 하나는 한 3개 떠오르네요. 아, 그래요? 늘어나는데 네. 버스에서 네, 바로 그거야. 방송을 들으면서 네, 김밥을 먹는데 글쎄 말이에요. 울컥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점심 김밥 먹었거든요. 근데 또 이제 오늘 방송을 이거 할 걸 생각하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장면이 사실은 누가 봐도 영화의 클라이맥스예요. 최곤이라는,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한때 잘 나갔지만 지금은 퇴락해서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안 좋은 처지에 있는 과거의 가수왕이면서 오늘날에는 이제 DJ인 사람을 옆에서 모든 그 일들을 다 처리해주는 매니저로서 살아왔던 박민수라는 사람으로 안성기 씨가 나오잖아요. 둘 사이에도 갈등이 있기도 하고 또 인생에 대한 회의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떠난 상황에서 부인이 이제 김밥을 팔고 있는, 자기의 점포도 없어서 거리에서 팔게 되는 그런 김밥이죠. 근데 팔다 남은 김밥 어떡하겠어요? 또 먹기도 할 거 아니에요. 팔다 남은 김밥을 버스 안에서 돌아오면서 이제 먹고 있는데, 영월 방송이 전국 방송이 되어서 정말 눈물 펑펑 쏟으면서 박중훈 씨가, 최곤이라는 캐릭터가 형을 찾는, 그러니까 매니저를 찾는 방송을 하잖아요. 사실상 러브스토리잖아요. 그때의 안성기 씨의 연기는 정말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안성기 씨가 이것을 기념하는 어떤 영상을 만든다거나 영화제에서 어떤 그런 섹션을 만들게 되면 이 장면은 꼭 들어가지 않을까 싶고, 그 장면은 누가 봐도 클라이맥스인데
사실은 눈물 또르륵 흘려줘도 되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연기했을 것 그럴 같은데.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안 울려고 하다가 통곡을 한다던가 이런 수많은 연기 방식이 있을 텐데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 흘리지 않죠.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김밥을 잠시 멈추는 건 있어도 씹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씹죠. 그러면서 굉장히 처연한 방식이고 보다 보면 나도 목이 메잖아요. 더군다나 박종훈 씨는 터뜨려주는 그 장면에서의 클라이맥스 연기를 하고 있는 데서 그걸 또 받아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배우가 연기를 한 거 보면 영화 전체를 보는 시선도 굉장히 넓기도 하고 당연한 얘기지만 또 그 장면에서의 그 표현이 오히려 더 A 불비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슬픈데 그것을 티내지 않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도 정말 뛰어난 연기라는 생각이 들고 말씀하셨던 마지막 장면도 영화의 마지막 장면 유쾌하게 끝나고 싶고 실제로 유쾌하게 끝나는데 그 상황에서 우산을 가지고 기타를 치는 익살스러운 어떤 신용을 한다던가 가방을 던진다거나 이런 어떤 간단한 동작만 봐도 이 두 훌륭한 배우가 얼마나 합이 잘 맞는지도 너무 잘 보이고 라디오스타는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영화의 캐스팅은 충무로가 한국 사람들에게 한국 관객들에게 줄 수 있는 최상의 선물에 해당하는 캐스팅이라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영화 속에는 이제 안성기 씨가 나오고 또 이제 박종훈 씨가 나오는데 이 두 분의 콤비가 한국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근데 사실 둘이 같이 나온 영화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가요? 한 4편밖에 안 돼요. 그리고 각각 4편도 한 시계를 풍미한 게 아니고 처음은 칠수와 만수부터 시작해서 대략 한 5년 정도씩 한 20여 년 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사적으로도 굉장히 친한 그런 선후배 사이, 친구 사이였었고 영화에서도 사실 라디오스타를 보면 우리는 그 두 사람의 경력까지 끌고 들어와서 그 영화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무로가 선사한 선물 같은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배우님이 예전에 인터뷰에 밝힌 네, 바에 따르면 네. 그동안 연기했던 수많은 캐릭터 중에 네. 실제 자연인 자기와 네. 제일 비슷한 캐릭터가 그 라디오스타 속 캐릭터라고 하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실제로 사석에서도 이제 가끔씩 일과 관련해서 수십 년간 저도 이제 여러 차례 만났을 텐데 보면 굉장히 유머러스 하신 분이고요. 주변을 즐겁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너스레를 떨면서 분위기를 띄우시는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 더군다나 그러기 어려운 위치인데도 그런다는 거잖아요. 영화에서 보면 예를 들면 코미디 연기도 저는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PD가 이제 배운 대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발음하기가 어려운데 해서 의가 여러 번 들어가면 복잡하다 이런 말을 하게 되잖아요. 실제로 의라고 발음하면 안 되죠. 다르게 발음하지만 근데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바로 반대하잖아요. 민주주의 해가지고 의 4번 들어가는 거 얘기하잖아요. 이런 거나 아니면 그냥 쫄하게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담배를 피면서 뭐 있는 그런 표정이나 이런 것들까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 안팎을 통해서 이 배우의 어떤 것들을 기념하거나 떠올릴 수 있는 최상의 작품이 라디오스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Oh, it's a funny game. Don't be mean, but it's all the same. 두 번째 영화는 인정사정 볼 것 없다입니다. 인정사정 볼 것 없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화의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형사 액션 영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에. 성공한 영화들도 많고 형사 캐릭터들 우리가 외우는 캐릭터들 이름들도 많잖아요. 근데 한국 영화 역사상 형사 액션 영화 더 나아가서는 액션 영화로 최고작이 저는 인정사정 볼 것 없다라고 생각해요. 엄청난 찬사네요. 네. 이 영화의 처음 세 장면을 보면 이제 3명의 주요 캐릭터를 보여주면서 액션을 보여주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장동건 씨라든지 박종훈 씨라든지 그다음 안성기 씨 3사람이잖아요. 이 3명이 나오는 각각의 장면 하나씩 해서 3장면을 보고 나면 저는 이 영화를 안 볼 사람은 없을 것이다. 맞아요. 뻔한 연출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 3장면 딱 보면 더 이상 안 볼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반드시 궁금해서 볼 수밖에 없고 영화에 이제 대사가 그런 대사가 나오거든요. 판단은 판사가 하고 변명은 변호사가 하고 용서는 목사가 하고 형사는 무조건 잡는 거야. 스토리가 그냥 형사가 범인 잡는 이야기 이게 끝이에요. 사실상. 한 줄 요약이 되네요. 네, 한 줄이 돼요. 근데 이렇게 넋을 놓고 볼 정도로 휘황한 어떤 압도적인 영화적인 체험 같은 걸 우리에게 안겨주는 뛰어난 걸작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영화에서 당시 안성기 씨가 이 역할을 맡았다는 게 약간 좀 의외였어요. 왜냐하면 이미 뭐 40대 중후반 나이에 접어들기는 했으나 그때도 안성기 씨는 짱짱할 정도로 항상 주연을 맡고 있는 캐릭터였는데 주연이다 조연이다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에서 보면 저 배역을 하시네? 이런 느낌이 들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굉장히 작은 배역이고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안성기 씨의 대사는 다 합쳐서 10마디 안 될 것 같아요. 대사가 없잖아요. 전화할 때 목소리로만 나온다거나 나오는 그 러닝타임 분량으로 보면 박중훈과 안성기가 형사와 범인으로서 싸우는 얘기지만 분량이 비교가 되지 않죠. 압도적으로 박중훈 씨한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그런 영화죠. 근데 일단 그것을 맡아서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측면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안성기 씨 하면 지금도 선한 미소가 떠오르는데 악역 안 어울릴 것 같잖아요. 근데 의외로 악역 많이 하셨어요. 특히 80년대를 많이 했거든요. 최근으로 오면 올수록 상대적으로 국민적인 사랑을 받다 보니까 본인도 상대적으로 그런 캐릭터들을 많이 연기를 하신 것 같아요. 인정사정 볼 것 없다의 악역은 정말 소름 끼칠 정도의 그런 악역은 아니지만 카운터파트로서 강력한 역할을 하는 심지어는 악역인데 뭐 자전거 타고 다니는 거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너무 잘 어울리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악역으로서의 어떤 포스 같은 것도 보면 굉장히 짧은 장면인데 자기를 미행하는 차랑 이렇게 마주쳤을 때 헤드라이트 불빛이 비칠 때 이 앞바퀴를 쫙 들면서 굉장히 매섭게 째려보는 어떤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을 보면 정말 화가 난 사마귀 같은 느낌? 자전거 바퀴를 들어 올리는 것 자체로 무슨 기관총으로 위협하는 것 같은 느낌? 짧은 장면에서 굉장한 카리스마가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첫 장면하고 마지막 장면이 더군다나 액션 장면이다 보니까 이것은 물론 이명세 감독의 탁월한 연출력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이 영화 전체에서 많은 사람들이 최고의 명장면으로 꼽는 것은 저도 그런데 장성민이라는 악역 캐릭터가 등장해서 범행을 저지르는 첫 장면. 근데 이 영화를 보면 범행 한 번밖에 안 저지르거든요. 딱 그 장면밖에 없어요. 더 많이 한 줄 알았는데 네. 한 번밖에 없었군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도망 다니고 잡는 것밖에 없어요. 이 장면을 예전에 제가 이제 이명세 감독 그 작품 설명할 때도 그런 얘기 했는데 이명세 감독 영화에서 이 연애 장면, 사랑 장면은 항상 액션처럼 찍고요. 그 다음에 액션 장면은 러브씬처럼 찍어요. 굉장히 탐복할 만한 부분이 있는데 극 중에 장성민이라는 킬러가 차에서 이렇게 잠복하고 있다가 지금도 명소가 됐죠. 부산에 그 40계단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표적이 될 사람을 살인하는 얘기인데 근데 이 장면을 연기할 때 그 이명세 감독이 안석기 씨한테 그런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성기 형, 항상 형이라고 하시니까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요 하고 설명했던 그 내용을 제가 감독님한테 들었는데 이 지금은 헤어진 한때 너무 사랑했던 연인을 만나서 그 연인으로부터 예전에 받았던 편지들을 다시 돌려주면서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죽여라 이렇게 그래서 얘기했대요. 그렇게 큰 상처가 남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사실은 이상한 거잖아요. 사람을 킬러가 죽이는 건데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줬다는 거죠. 확 이해는 되네요. 아, 그렇죠? 또, 네. 저는 이제 그 장면이 너무 놀랍다고 생각하는 건 영화라는 것이 결국 이제 시간을 다루는 것이 너무 중요한 기술적이기도 하고 미학적이기도 하고 뭐 주제적이기도 한 너무 중요한 화두 같은 건데 시간의 흐름을 영화가 어떻게 묘사할지에 대해서 너무 뛰어난 부분이 그 장면에 있어요. 일단 킬러가 전광석과 같이 상대를 찔러서 죽이긴 해야겠습니다만 그 전까지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최적의 순간을. 아무것도 안 일어날 것 같은데 계단은 40개나 되고 거기서 한 유치원 아이가 콩콩콩 하고 뛰어내려와요. 그러다 갑자기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면 부감으로 아이를 보면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고 번개가 번쩍 치면 그 다음 장면에서는 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는 집에 갔겠죠. 이런 식으로 시간을 묘사하는 것. 살인을 저지르는 장면도 비가 오기 때문에 우산을 쓴 상태에서 우산과 사람을 함께 그어서 해치우잖아요. 그랬을 때 손을 내미는데 여기서 피가 흐른다거나 한 명은 선글라스를 쓰고 있다거나 뛰어내려서 점프하는데 위에 신문지를 들고 있다거나 옆에서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데 옆에 가게 주인은 세상 모르고 자고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묘사들까지 굉장한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마지막 장면을 보면 뭐 이것은 사실은 조나단 드미가 이명세 감독, 안성기 씨, 또 박종훈 씨에 대해서 매혹된 그런 장면이기도 하잖아요. 매트릭스에서 흔히 오마주 됐다고 하는 네. 바로 이 장면이잖아요. 그런 걸 포함해서 그 장면을 보면 사실은 박종훈 씨는 이 가죽 옷을 입고 있고 그다음에 안성기 씨는 이제 노란 작업복 같은 걸 입고 있는데 폭우가 오는 데다가 거기가 강원도 탄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탄가루 날리죠. 비가 오죠. 뒹굴죠 하니까 두 사람이 어느 게 범인이고 어느 사람이 범인이고 어느 사람이 이 형사인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한 몸이 돼서 엉키다가 마지막에 똑같이 주먹을 한 다음에 한 명만 일어서 게임이 끝나는 거잖아요. 이런 측면에서도 앞 시작하는 부분과 끝부분에서의 그런 부분은 이 영화가 요구하는 것과 최적으로 어울려서 정말 멋지게 마무리된 그런 장면들, 그런 연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인정사정 볼 거 없다는 저희가 이명세 감독님도 한번 모셨었고 또 박중훈 배우님도 그러네요. 다 모셨으니까 모셨네요. 그 영상들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지우 씨만 나오면 되겠네요. 그러네요. 세 번째 영화는 기쁜 우리 젊은 날입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약간 최근에 한 20대 정도의 관객분들 입장에서는 못 보신 영화가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안성기 씨께서 이제 수십 년간의 세월 동안 배우로 하셨지만 최전성기는 사실은 80년대에서 90년대 한 초중반까지 이때라고 보통 말을 할 수 있어요. 그 이후에도 좋은 작품이 너무 많지만 어떻게 보면 더 힘을 실어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지금부터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저는 안성기라는 배우를 이 위대한 배우를 두 편의 영화로 기억해요. 하나는 라디오스타고요. 연기에 이제 포커스를 해서 또 하나는 기쁜 우리 젊은 날입니다. 두 편에서의 안성기 씨의 모습으로 저는 사실은 팬이자 관객 입장에서 기억하고 싶은 부분이 있고요. 기쁜 우리 젊은 날은 1980년대 최고의 멜로 영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배창호 감독 영화 중에서도 이 영화가 워낙 좋기도 하죠. 이 작품은 사실은 이번에 굉장히 저한테도 뭉클한 순간이 있었는데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것처럼 영정사진이 있잖아요. 안경을 쓰고 있는 굉장히 순박해 보이는 그런 젊은 날의 안성기 씨의 모습이 영정사진이 됐는데 사모님께서 그 사진을 택했다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 영정사진 속에 그 사진이 바로 기쁜 우리 젊은 날 속의 안성기 씨의 모습입니다. 아마 본인 스스로도 그 사진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사진 자체에서 주는 그 느낌이 사람들이 오래 세월 기억하고 싶어하는 안성기 씨의 모습이기도 하죠. 이 영화가 이제 요즘 보면 사실 약간 감각이 다를 수도 있고 시간이 워낙 많이 흘렀으니까 보셨죠? 지금 봐도 재밌던데요. 그렇죠. 그리고 이 영화가 사실은 스토리는 굉장히 심플하되 감정은 굉장히 깊고 또 이 촬영이나 어떤 영화의 미학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모던한 작품이에요. 참 대단한 작품이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있고요. 80년대 말에 나왔던 멜로 영화 중에서 기쁜 우리 젊은 날, 90년대 초반에 나왔던 첫사랑 같은 영화, 이런 영화는 진짜 굉장한 멜로 영화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기쁜 우리 젊은 날에서는 그냥 그야말로 사랑밖에 남 몰라 같은 그런 남자 캐릭터, 평생 한 여자만 사랑한 캐릭터. 어느 날 연극을 보러 갔는데 이 사람한테 완전히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근데 워낙 숙기도 없고 내성적이고 하니까 자기를 어필하지 못하죠. 상대는 이제 콧방귀도 끼지 않는데 거기다 계속 순정을 바치고 있는데, 상대방은 사실은 굉장히 전도 유망한 그런 의대생하고 결혼을 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죠. 그럼 사랑이 끝났다고 생각이 됐는데 3년이 지나서 미국에서 안 좋은 일을 겪고 그 남자와의 사이에서 이혼을 하고 여자가 돌아오게 돼요. 근데 이 남자는 그 사이에 대학을 졸업하고 그녀를 못 잊고 있긴 하지만 대기업 같은 데 취직을 해서 다니게 되죠. 그러다가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옛날에 그 사랑이 불타올라서 열정적으로 고백을 하게 되고 그들의 사랑이 마침내 진전이 되는 이야기. 그러면서 이제 후반부에는 어떤 거대한 사건이 기다리고 있죠. 그 영화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스토리가 흥미롭다기보다는 이 영화는 정말 100%의 안성기에 대하여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영화에서. 황신혜 씨도 이 영화의 뭐 매력의 거의 절정의 순간이었었고, 안성기 씨 아버지로 나오는 사람이 최불암 씨인데, 최불암 씨도 아버지상을 이 영화 속에서 너무 잘 연기하시기도 하죠. 어찌됐건 이 영화에서 보면 예를 들면 코미디에 어떤 해당하는 부분, 캐릭터를 만드는 부분, 이런 부분일 텐데 너무 사랑하는데 자기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고 이렇게 어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가 아파트 앞에서 고백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이 영화는 사실은 제목을 기다리는 남자로 바꿔도 돼요. 기다리는 것만큼은 세계에서 가장 자신 있는 남자에 관한 몇 년을 얘기인데. 기다리네요. 예. 그렇죠. 그 순간에도 또 어떻게 하냐면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 몇 시에 매일매일 덕수궁 앞에서 기다리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바쁘시거나 마음에 안 드시면 안 나와도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상대방이 무슨 카페에서 만들자고 약속을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신나잖아요. 드디어 약속을 얻어내서. 걸어가다가 이제 막 뛰어가지고 발점프하면서 발을 칠 정도로 사람이 좋아하는데, 막상 그녀와 첫 데이트를 하게 되는 카페에서 장면을 보면 정말 안절부절 못하잖아요. 가만히 있지 못하죠. 네, 막 시계 봤다가 무슨 의자 옮겼다가 뭐 물 마셨다가, 마시고. 네. 그러다 정작 들어왔을 때는 물을 쏟는다거나 뭐 등등의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어떤 굉장히 코믹한 모습부터 시작해서 영화에서 가장 잊지 못할 장면은 저는 마지막에 등장하는 어떤 장면, 그 다음에 재회를 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어필을 하는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과거에 자기를 너무 우상시하고 좋아했던 남자인데 자기는 지금 굉장히 최고의 상황에서 미국 간 줄 알았는데 너무 초라하게 돌아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상대를 만나기 싫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는 계속 구애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에서 남자가 이제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러면서 바깥에 있으니까 일이 끝나면 와라라고 말을 했는데 자기 일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남자가 밖에서 기다리는 걸 까먹고 있어요. 그러다 가만히 있어봐, 이 사람이 기다리고 있지 하고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남자가 저기 전화부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맞고 있고. 피를 하염없이 맞으면서 무슨 시네마 천국에 나오는 장면이나 은행나무 침대에 나오는 장면 같잖아요. 저렇게 해서. 부스 안에 들어가서 기다리면 글쎄 말이야.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왜? 약간 이해도 돼요. 저도 약간 소심해서 그럴 때 부스에서 기다리면 전화 걸 때마다 계속 자리 비워줘야 되잖아요. 누가 오면. 그러니까 그거 아마 다른 사람한테 미안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밖에서 비를 맞겠지만 그러다가 뒤늦게 내려가서 남자가 꽃다발을 전해주면 바로 기쁜 우리 젊은 날이라는 가사가 들어가 있는 토셀리의 세레나데 노래가 쫙 흐르죠. 그 순간에 짱짱. 거의 짱짱 울리잖아요. 굉장히 매력적이면서 인상적인 아름다운 그런 어떤 만남의 장면, 기다리는 장면으로 영화에 등장하죠. 사실 뭐 전부 다 지금 안성기 씨의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해서 그렇지 기쁜 우리 젊은 날 지금 보시게 되면 미학적인 측면에서 정말 탁월한 작품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영화가 시점 셔틀을 사용하는 방식, 도입부에서 아버지가 이제 재래시장에서 기름 장사를 하시잖아요. 기름 가게를 가기 위해서 이제 쭉 올라가는데 올라가면 친한 그런 상인분들이 이제 말을 붙여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장면에서 굉장히 묘하게 찍었어요. 카메라를 영민이라는 남자로 상상한 거예요. 마치 조수를 찍을 때 스티븐 스필버그가 카메라를 조수로 상상한 것처럼.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는 전혀 등장하지 않고 시점 셔틀로만 나오는데 더 독특한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점 셔틀로 찍어서 상대방이 카메라를 보고 말하게 해서 사실상 카메라를 캐릭터처럼 촬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말은 넣거든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나는 안 나와도 배우가 뒤에서 녹음을 해가지고 이렇게 둘이 대화하는 방식으로 넣잖아요. 근데 그 장면은 상대방 말은 고스란히 들리는데 이 영민이 하는 말은 하나도 안 나와요. 굉장히 놀라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 인물의 어떤 심리라든지 혹은 인물의 시점을 설명하는 측면에 있어서. 그 외에도 뭐 그 자체의 기법이 어렵다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선보는 자리인 줄 알고 나갔는데 자기 선보는 자리였던 거잖아요. 그 장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긴 롱테이크로 찍었는데 딥포커스라는 것을 최대한 발휘를 해서 전경, 중경, 후경에서 완전히 다른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긴 롱테이크 장면으로 찍어냈단 말이에요. 이런 걸 포함해서 사운드를 언제 거세할지, 어떤 사운드만 남길지, 아니면 언제 강조할지 등등까지 사운드의 어떤 활용술의 어떤 측면에서도 놀라운 작품이거든요. 영화 자체가 미학적으로도 탁월한 부분들이 있어서 함께 즐기는 방식으로 보시면 좋겠다. 여러분께 한번 권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영화는 또 배창호 감독님 영화죠. 네. 깊고 푸른 밤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980년대라는 시대를 돌아보면 사실 한국 영화의 암흑기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한국 사회가 암흑기였었기도 하고 뭐 독재 정권 치하에서 많은 어떤 창작력들이 억눌려진 시대, 검열도 심하고 이런 시대였었죠. 한국 영화도 길을 못 피던 시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0년대에도 좋은 작품들이 많았는데 80년대는 이제 보통 이장호 감독, 그 다음에 배창호 감독 두 분의 시대라고 해요.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가장 그 산업적으로나 영화적으로나 이렇게 사람들이 가장 즐기는 순간이거나 빛났던 것은 사실은 배창호와 안성기의 결합을 관객들이 가장 즐겼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기쁜 우리 젊은 날을 얘기한다면 배창호 감독의 9번째 영화거든요. 근데 안성기 씨와 함께한 9번째 영화였어요. 그러니까 9편의 영화를 전부 다 안성기 씨랑 찍었어요. 이 정도면 요즘 협업을 한다고 이 정도는 없지 않나요? 최종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배창호 감독이 17편 중에 13편이 안성기 씨 주연 영화인데요. 이럴 정도로 두 사람 사이에는 확고한 믿음이 있죠. 그 정점에 있었던 특히 흥행적으로 그 작품이 바로 깊고 푸른 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화는 1985년도에 그 해의 흥행순위 1위 작품이기도 하고 더 놀라운 건 배창호 감독이 84년, 83년에도 흥행순위 1위였어요. 3년 연달아서 최고의 흥행 감독이었던 시절이었고 안성기 씨도 이걸로 대종상 나무주연상을 받았는데 이미 벌써 세 번째예요. 그러니까 두 분 다 어떤 정점에 있었던 그런 순간들이라고 말할 수 있고 관객들도 너무 이 영화를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었죠. 깊고 푸른 밤이라는 영화는 이제 제목은 깊고 푸른 밤이라는 최인호 씨의 소설에서 왔고 최인호 씨의 또 다른 소설의 내용을 또 갖고 왔어요. 그렇게 해서 영화를 만든 건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안성기라는 배우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과 어떤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때 이 영화를 보면 와장창 깨집니다. 완전 옴무파탈이잖아요. 딱 맞아. 저도 반했어요. 반하면 안 되는데 나쁜 남자인데. 모든 여자를 파멸에 이르게 할. 그렇습니다. 배우로서 뭐 그러셨던 얘기일 텐데 지금 옴무파탈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맞아요. 팜파탈이라는 말이 이제 파멸을 시키는 여성의 어떤 캐릭터라면 정반대 캐릭터죠. 영화에서는 모든 여자가 이 남자를 다 좋아해요. 그러네요. 등장했던 웬만한 여성분들이. 심지어는 이제 같이 이렇게 사랑하고 이런 사람뿐만 아니라 영화 속에서 이 사람을 고용한 마트의 주인인 여성도 역시 이 남자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마성의 캐릭터 이런 걸로 나오는데 만추에 나오는 현빈 씨 캐릭터가 약간 비슷해요. 미국이기도 하고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사악한 캐릭터. 굉장히 껄렁대고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굉장히 야성적인 측면이 있고 뻔뻔하고 그러면서 야비하고 폭력적인 그런 남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한테는 입체적인 측면이 있는데 자기가 돈을 뺏기 위해서 여자를 심지어는 막 때리고 거의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가기도 하고 아주 나쁜 짓을 서슴없이 저지르는데 또 한국에 두고 온 부인한테는 뭐 정말 순정남이잖아요. 거기다가 애들하고 놀고 있는 거 보면 정말 소년 같은 면도 있잖아요. 이런 측면에 굉장히 복잡한 캐릭터인데 어찌됐건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안성기 씨의 어떤 압도적인 이미지와 그걸 또 잘 해낸 것들 때문에 안성기 하면 우리는 한 가지 측면으로 생각하는 측면이 있죠. 근데 전혀 아닌 안성기 얼굴 한번 보여드리고 싶고 그게 이제 깊고 푸른 밤으로 대변되죠. 뭐 예를 들어서 꼬박동네 사람들이라거나 80년대 찍었던 어우동도 그렇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얼굴하고는 다른 모습이 80년대 꽤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파격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 깊고 푸른 밤인 것 같고요. 이 영화에서의 안성기 씨는 몸 만드는 것도 엄청 열심히 했잖아요. 거기다가 영화에서 배드신 나오죠. 안성기 배드신 보신 분 많지 않을걸요? 거기다가 무슨 수많은 키스씬이라거나 폭력 장면이라거나 이 영화의 안성기 씨는 어떤 느낌인가 하면 전 제이크 질레날을 보면서 너무 소년 같고 지적인 얼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이크 질레날을 보면서 제가 너무 놀랐던 영화가 나이트크롤러예요. 나이트크롤러를 보는데 아니 저렇게 순박하고 순수해 보이는 사람이 이 영화에서 너무 징그러워. 얼굴만 봐도 징그러워. 무섭고. 눈빛이 바뀌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영화 속에서 안성기 씨는 표정부터 다르고요. 우리가 아는 배우의 얼굴이 아닌 것 같은 느낌. 헤어스타일부터 시작해서 금목걸이한 거, 청바지 입은 것부터 그 사람의 껄렁껄렁한 태도가든지 이런 모든 것까지. 그러면서도 거물은 아니에요. 극중에 등장하는 게.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약간 경박한 측면까지 굉장히 잘 만들어낸 그런 어떤 자기의 야심과 욕망을 쫓았다가 파멸에 이르게 되는 인간 군상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더군다나 당시로서는 미국에서 전불량을 찍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80년대는. 근데 이 영화는 전부 다 미국에서 찍었잖아요. 데스밸리 같은 데가 나오고 베니스 비치도 나오고 LA 시내도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당대 사람들한테 굉장히 연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뭐 영화의 로케이션이나 또 모던한 스타일이나 이런 것이 충격을 주었고요. 장미희 씨도 워낙 또 한국 영화의 아이콘 중에 하나잖아요. 이 배우가 갖고 있었던 고유의 이미지는 누구도 대체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 영화의 굉장히 파격적인 어떤 강렬한 단발머리 스타일부터 시작해서 이 안성기 씨를 부를 때 항상 미스터 백이라고 부를 때 어떤 목소리 톤까지 아무도 대체 못하는 이 장미희 씨의 분위기가 있는데 이런 두 사람의 한 시대의 아이콘이 되었던 전형적인 모습과 아니면 또 정반대의 모습을 함께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영화는 만다라입니다. 네, 만다라도 이제 한국 영화사에 남는 걸작이고요. 불교 영화들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꽤 있지 않습니까? 불교 영화도 훌륭한 영화들이 많은데 불교 영화 하면 저는 만다라하고
달마가 동쪽으로 가는 까닭은 이 두 편이 떠오르거든요. 둘 다 걸작이고요. 우리가 이제 대중적으로는 워낙 거대하게 그 당시에 한국 영화의 기록을 깨기도 하고 너무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남아있는 서편제라는 훌륭한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임권태 감독의 서편제의 어떤 부분들은 사실상 만다라에서 선취한 부분이 있어요. 정일성 촬영 감독과 함께 만들어낸 부분들이나 이런 측면에서. 만다라는 직접 들은 이야기는 아니고 어디서 본 건데 안성기 씨 자체도 이 만다라가 본인의 그 영화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한 변곡점에 해당하는 영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표현을 쓴 건 아니지만 연기를 함에 있어서 연기에서의 어떤 폭과 깊이를 제대로 넓혀주고 깊혀준 그런 작품이었다고 본인 스스로가 회고하시기도 하는데 이 영화에서 이제 스님으로 나오시지 않습니까? 법운이라는 스님으로 나오는데 하나도 안 중요하죠. 그렇지만 가톨릭 신자예요. 명동성당에서 결혼하셨거든요. 근데 스님으로 나오시죠. 뭐 이건 근데 뭐 이런 일들은 배우한테는 부지기수의 일이기도 하죠. 근데 당시에 어떤 것들을 보면 80년대 안성기라는 배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안성기라는 배우하고 상당 부분 다른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로버트 드니로 같은 측면도 있고요. 잭 니콜슨 같은 측면도 있는 거예요. 이 작품에서 본인이 이 배역을 제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이 영화를 찍을 때뿐만 아니라 준비할 때 혹은 뭐 그 이후에 긴 시간을 계속 승복을 입고 다녔대요. 그래서 이때만 하더라도 안성기 씨가 성인 배우로서 제대로 부상한 지 몇 년 안 되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얼굴 모르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러는데 스님이 옛날 극장 바깥에서 홀 같은 데서 이렇게 담배 빡빡 피고 있다가 영화 하면 서둘러서 끄고 들어가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저 스님 누군가 했는데 안성기 씨였다는 거예요. 뭐 이런 목격담도 있고 또 안성기 씨가 이렇게 항상 승복을 입고 다녔대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거기 적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우리가 이런 걸 드니로 어프로치라고 하는데 로버트 드니로가 사용했던 방식 같은 거죠. 물론 그걸 따라한 건 아니지만 제가 무슨 다른 인터뷰하다가 그때 승복 입고 다니셨다는데 평상시에 불편하지 않나요? 라고 했더니 잠옷으로도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승복이. 그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럴 정도로 이제 배역에 몰입을 했는데 안성기 씨의 연기를 보면 본인 스스로가 한 영화에서 완전히 도드라지면서 완전히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아가면서 강렬한 캐릭터를 연기하는 건 생각보다 적어요. 오히려 영화 전체의 환경이 되고 그 영화 전체의 세계가 되고 그것을 보아나가는 관객의 감정을 제대로 이입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를 더 많이 연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데미안이라는 소설을 보면 주인공이 데미안이 아니잖아요. 에밀 싱클레어라는 사람이 본 데미안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스인 조르바도 나라고 지칭이 되는 극 중의 화자가 조르바라는 특이한 사람을 보는 시선에 관한 이야기이고 또 책이기도 하고 물론 영화로도 나오고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영화가 딱 그래요. 영화를 보면 이제 지산을 연기한 전무송 씨의 화려한 연기, 실제로 너무 뛰어난 연기이기도 하고 그 연기에 집중해서 보게 돼요. 왜냐하면 스님인데 술 마시죠, 뭐 담배 피죠, 고기 먹죠, 또 그 다음에 애인도 있죠, 뭐 이렇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그야말로 영화 속에서도 이제 땡초라는 걸로 나오는 정말 파괴에 대해서 승적이 박탈된 그런 스님으로 나오는데 이 사람이 또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놀라울 정도의 불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옆에서 모범적이지만 본인이 생각하는 화두나 번뇌나 이런 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6년째 계속 수행을 하고 있는 법운 스님이 보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의 구도를 찾아서 가게 되는 그런 일종의 구도 영화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데미안을 생각하고 조르바를 생각하지만 그것을 보는 싱클레어나 아니면 또 다른 화자로서의 나를 잘 안 떠올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말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이렇게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상 영화 전체의 어떤 토양이 되고 그 세계의 정조가 되고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체현해내는 어떻게 보면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고스란히 전달해주는 그런 연기를 안성기 씨가 너무 뛰어나게 해낸 부분이 있다. 특히 만다라에서 그렇다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말씀드렸던 이 지산이라는 굉장히 이상한 승려를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지산이라는 승려가 뭐라고 그러냐면 법운이 자기를 너무 무시하니까 아니 나도 6년간 정진을 했다라고 말을 하니까 시타르타는 6년 동안 정진을 해서 부처가 됐는데 당신은 6년 동안 해서 뭘 깨달았어? 라고 하니까 말이 막히죠. 거기다가 또 다른 고승께서 굉장히 유명한 어떤 그런 이야기지만 병이 있는데 병 속에 작은 새가 들어갔는데 먹이를 주고 키우다 보니까 안에서 새가 커진 거예요. 병 주둥이는 좁잖아요. 새가 커진 상황에서 병을 깨지 않고 새를 어떻게 꺼내겠는가 굉장히 화두를 주게 되는데 이걸 또 해결할 일이 없잖아요. 이 두 가지 속에서 번뇌하면서 이제 이 모든 과정을 겪는 이야기인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자기 손가락을 태워서 소지공양을 하는 그런 스님 얘기까지 나와요. 그러다가 이 스님은 결국 민중 속으로 혹은 신도들 속으로 가게 되는 어떤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주변에 다양한 어떤 구도의 길 혹은 세상을 제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어떤 승려들의 이야기들을 파격적으로 그린 작품이죠. 그 중에서 중심을 잡고 이 모든 것들을 본인은 번뇌에 빠지지만 결과적으로는 제 길을 가게 되는 그런 승려 역할을 굉장히 놀라운 부분으로 해냈고요. 이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화려하지 않지만 이 안성기 씨 얼굴이 정말 좋은 얼굴이라는 생각을 이번에 다시 하게 됐고
특히 이제 영화의 후반부쯤 이르게 되면 지산이 어떤 충격적인 상태인 것을 보고 계단을 올라가다가 살짝 놀라서 쳐다보는 장면인데 그 장면의 얼굴이 저는 잊혀지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식으로 승복을 입고 정처 없이 떠돌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한 사람의 어떤 맑은 얼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뇌에 담겨있는 얼굴, 이런 것들을 너무 훌륭하게 체화해낸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연기 측면을 떠나서 이 만다라가 임권택 감독의 대표작 중에 한 편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장면을 봐도 우리가 여실히 알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산 스님하고 이 법운 스님이 거리에서 불교적인 대화를 나누는 어떤 장면이 있을 텐데, 지금 보시는 이 장면에서는 사실은 두 사람이 대화를 할 때 듣는 사람의 머리가 이 중앙에 거대하게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말을 하는 사람은 구석에서 왼쪽이나 오른쪽에 치우쳐서 되어 있고 그 반대편은 비워놓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영화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삼각구도를 쓴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삼각구도에 굉장히 잘 짜여진 그런 구도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한쪽을 비워놓아서 어떤 비정형이나 비대칭의 느낌을 주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 장면들 같은 것이 자신의 대학교 시절에 연인이 찾아와서 예전에 어떤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 장면에서 두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서 사실상 4분의 3 정도쯤 되는 것을 나무의 것으로서 전체 프레임을 점유하도록 만들고, 굉장히 옹색하게 구석의 왼쪽에 두 사람이 대화하는 것을 심지어는 눈도 마주치지 않지 하는 모습으로 영화가 담아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장면들은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짜여져 있는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이 번민에 쌓여 있고 아직 해답을 얻지 못하고 이 법운 스님의 마음을 사실상 시각화해서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탁월한 어떤 미학적인 완성미를 갖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죠. 촬영을 들어올 때는 네. 사실 마음이 좀 무겁고 슬픈 마음으로 들어왔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을 기억할 때 그 슬픔에만 완전 빠져 있는 것보다, 슬픔도 물론 온전히 느끼지만 그와 함께 아까 저희 웃기도 했었고 따뜻한 마음을 기리기도 했었고, 네. 그런 감정들도 함께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배우 안성기님 자체도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이 모든 일들을 보시고 있다면 뭘 제일 좋아할까요? 사람들이 생각하고 약간 슬픈 생각하고 눈물 흘리고 이런 거 별로 안 보고 싶어 하실 것 같고, 실제로 행복한 인생을 사셨고 거대한 것을 사람들에게 수많은 기쁨을 나눠줬던 거 아니에요? 수십 년간에 걸쳐서. 그러니까 이 행복한 배우의 뛰어난 모습들, 영화로 우리가 기억하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고인을 기리는?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또 영화인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자연인으로서도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를 또 알 수 있게 돼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안성기 배우님께서는 저희를 떠나셨지만 그래도 이 스크린 속에서는 영원히 기억될 것 같아요. 네. 한국 영화의 역사가 살아있는 한 이 이름은 지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띄워드린 영화들은 BTV 그리고 모바일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하얗게 채널 운영과 콘텐츠 방향에 관련해가지고 설문을 준비했는데요. 고정 댓글에 있는 설문 참여해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드립니다.